내가 쉽게 절망하지 않는 까닭. 작년 여름 공항에서의 일이다. 친정엄마와 함께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길이었는데 짐 찾는 곳에서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몸이 굳어 멈춰버린 것이다.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외치며 발에만 집중해 봤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간신히 벽을 붙잡고 서서 시계를 보니 약 먹을 시간은 앞으로 2시간이나 남은 상태였다. 사람들은 이미 짐을 찾아 다 빠져나가 버렸고 그곳에는 달랑 엄마와 나 둘뿐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소변이 마려웠다. 엄마는 내가 안타까운지 어떻게든 부축을 해주려고 했지만 부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다. 아주머니는 얘기를 듣더니 카트를 가져왔다. 카트에 앉으면 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바지에 소변을 싸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카트에 앉았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 볼일을 본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미리 먹었다. 하루 3번 정량을 지키지 않고 더 먹으면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날은 방법이 없었다. 카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아찔하다. 정말 못 걷겠니? 제발 조금만 움직여봐.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른다고. 가족들은 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나 또한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게 사실이다. 출산의 고통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듯 내가 걷지도 못할 만큼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되어 기어 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 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랬다. 모든 뼈와 살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끄럽지만 나 또한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녘에 아파서 자지도 못한 채 그 고통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 움직일 수 있거나 약기운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보러 가기도 했고 친구와 수다도 떨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에게 기다림은 언젠가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왔기 때문이었다. 만약 고통과 고통 사이에 휴지기가 없었다면, 약을 먹어도 움직일 수 없었다면 나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는 기다리면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왔다. 어제는 꼬리뼈까지 아팠는데 오늘은 옆으로 눕는 것도 되네. 몸을 다 못 움직여도 손가락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네. 정말 다행이다. 오늘은 약을 먹고 2시간밖에 못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가 말하지 않았던가.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그렇다고 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병이 조금만 천천히 진행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더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행히 작년에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몸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원래 약을 먹고 3시간이 지나면 한 발짝을 떼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오프 상태가 약하게 오거나 거의 오지 않고 있다. 뛰어다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걷는 것도 굉장히 빨라졌고 가까운 외출도 가능해졌다. 덕분에 지금 이 원고도 쓰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나에겐 기적이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던 때가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니 말이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폐허 이후라는 도종환의 시다. 나도 시에 나오는 저를 버리지 않는 풀이 되고 싶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대로 포기해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더 큰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게다가 나에게는 고통을 대신 겪어주지 못해도 많이 아프냐며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라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바로 위 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소울메이트나 다름없던 언니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언젠가 언니는 사학자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였던 의대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구보다 나의 입학을 축하해줄 언니는 곁에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못 견디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언니가 죽고 난 뒤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마저 꾹꾹 억누르고 있었는데 대학 진학 후에 그 슬픔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뒤늦은 애도를 하며 시작된 방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꿈 많던 언니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는 세상인데 내가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생각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던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다가왔다. 해남아, 인생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인생이야. 언니와 꿈꾸던 미래가 닫힌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무수히 많은 길이 있으니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어쨌든 아직 끝은 아니니까 나는 또다시 살아봐야 하는 것이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의대에서 예과로 본과를 거치는 6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인턴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러다 보니 나는 당연히 대학병원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대학 교수가 되는 미래를 당연하게 꿈꾼 것이다. 그런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레지던트로 뽑히면서
나는 대학병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뭐든 잘한다는 칭찬만 들었으니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실망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학병원 대신 국립정신병원을 선택한 뒤 그곳을 둘러보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다. 회색 건물에 새 창살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은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레지던트로 3년을 있으면서 나는 참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정신치료법으로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사이코 드라마, 예술치료, 정신분석을 골고루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특히나 그때만 해도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내가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사용한 것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레지던트들을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며 내가 더 많이 배웠다.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논문들과 각종 사례를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 남지 못했을 때 나는 또다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절망했더랬다. 그런데 차선으로 선택한 국립정신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언지도 알게 되었다. 만약 대학병원에 남았다면 주어진 길에 내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대학병원에서 떨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가. 게다가 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길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이 닫힌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촌 오빠의 말처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이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처럼 차선의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이다. 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파란색 타이즈에 빨간색 팬티를 입고 망토를 휘날리며 하늘을 날아다녀 슈퍼 히어로의 아이콘이 된 슈퍼맨. 영화 슈퍼맨에서 주인공을 맡은 크리스토퍼 리브는 당시 신인 배우였지만 영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그런데 42살에 그는 자신의 MR을 타고 장애물 넘기를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면서 목뼈를 다쳤다. 경추 2번을 다친 그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사지마비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에 들어가서는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휠체어에 몸을 꽁꽁 묶고 발가락으로 휠체어를 조절하면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영화 감독을 하기도 했고 1998년 영화 이창에 출연하여 얼굴 표정 하나만으로 연기를 해내기도 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삶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내 경우엔 운 좋게도 뇌를 다치지 않아서 여전히 머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파킨슨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의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병에 걸리고 난 뒤 나는 그의 말을 계속 곱씹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세상을 참 많이 원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병으로 인해 잃은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은 움직이고 싶어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다. 손가락과 팔다리,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크리스토퍼 리브처럼 사지마비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내 병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더 빨리 악화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은 조금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치매가 있는데 나는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다. 진단받은 지도 벌써 15년인데 아직까지 치매가 오지 않은 건 기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것 또한 기적이다. 지적 능력이 아직 남아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고 보면 참 남편이 고맙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남편이 병원을 개업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기에 내가 일을 그만둘 수 있었고 마음껏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만약 치료비 때문에 당장 집을 팔아야 했다면 나는 그 상황을 결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토끼 같은 자식도 둘이나 있다. 일하느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는데 건강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엄마는 또 어떤가. 팔순의 노모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 50대 딸이 어디 흔한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며 내 병수발을 다 들어주신다. 똑바로 누워있는데 꼬리뼈가 베겨서 살이 빨개지는데도
눕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올 엄마가 있어 마음이 무척 든든하다. 그런데도 엄마는 나에게 미안해 하신다. 나를 낳자마자 당신이 큰 병에 걸려 앓아 눕는 바람에 나에게 젖을 제대로 못 줘서 내가 매일 배고픔에 손가락을 빨았고 그래서 내 몸이 약해진 거라고. 모두 당신 탓이란다. 아무리 정정하시다고는 하지만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될 텐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감사하다. 예전 같으면 가족이니까 나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병에 걸리고 나니 언제든 마음 놓고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하고 든든할 뿐이다. 제주도에 내려가 머무는 동안에도 참 고마운 분을 많이 만났다. 내 치료를 위해서라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제주도에 머물 집을 구할 때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류분순 교수와 현경 교수는 물론이고 리모델링을 마치고 아무한테도 팔지도 빌려주지도 않았던 집을 선뜻 나에게 내준 집주인. 제주도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몸이 불편한 나를 위해 음식을 해다주고 장도 대신 봐주고 이틀에 한 번씩은 일이 없어도 들러서 필요한 게 없는지 체크해줬던 박미선 씨와 미술치료사 정은혜 씨. 나를 위해 매일 미사를 올려주시는 것도 모자라 제주도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미사를 해주신 신부님 등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다. 어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너도 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이 신기하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내가 정말 헛살진 않았구나 싶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병이 낫긴 나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좀체 걷지를 못하니까 미선 씨는 나를 아예 업어 차에 태워주면서 힘든데 짐은 어떻게 싸냐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라며 남은 짐을 다 챙겨서 보내주었다. 혼자서는 차도 없고 몸도 불편해서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그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파킨슨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도 나를 걱정해주고 붙잡아주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로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넬슨 만델라가 말했다. 감옥에 다녀온 뒤로는 원할 때 산책할 수 있는 일, 가게 가는 일, 신문을 사는 일, 말하거나 침묵할 수 있는 일 등 어떤 작은 일도 고맙게 생각했다. 나도 예전에는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욕심으로 나를 다그치며 앞으로만 달려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보니 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도 나는 가진 게 많다. 그래서 감사한 일도 너무나 많다.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별 사고 없이 살아온 것 자체가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고 보면 기적이 별게 아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런지 모른다.